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밝힌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는 투자 실패로 불법 도박에 손을 댔고 이후 지인들과 대부업체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보안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이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보안실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채 4시간 방치됐고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양지열 변호사님, 과거에 양 변호사님이 기자하실 때 축구 담당 기자를 하셨다면서요? 이동국 선수가 현역 청소년 대표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대한민국 축구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축구는 후반전부터.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보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현역 아이돌 최초로 그것도 한국 국적도 아닌 베트남계 호주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출석한 지금 보시는 뉴진스 한희 씨. 다른 멤버 없이 혼자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원실 입구에서 방문증도 끊고 저렇게 수속을 밟는 모습인데요.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대답을 않다가 딱 이 얘기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보시죠. 한희 씨, 여기서 팬분들께 꼭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 안 해도 팬분들이 제 마음 잘 아시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더 구체적인 소식 전해드리죠.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30일 양평 가는 길에 찍은 구름 사진입니다. 잘 보세요. 고릴라 닮지 않았나요? 하신 조혜진님, 그렇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서울 석계역 인근 식당입니다. 문신 가득한 발을 올려놓고 밥을 먹네요. 족 내려! 하신 이지연님. 자, 울산 고연산 정상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에 넘겼습니다. 주인 찾아주었다는데 고맙다는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에이 하신 박두동님. 자, 어제 임신부 배지를 보여드렸는데도 피곤하셨는지 저렇게 눈을 감아버리네요. 힘든 출근길입니다 하신 조수진님. 자, 지난 주말 인천 강화 장구 너머항입니다. 정자 위에서 먹자판 버려요. 저러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저거 하신 임형주님. 자, 경기 부천시 상동입니다. 신호대기 중에 까마귀 2마리가 트럭에서 저렇게 생선 훔쳐먹고 갔대요 하신 예진원님. 예,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예, 뉴진스 한희의 눈물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죠. 한희 씨 오늘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섰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 국감 참석하러 온 피감기관 직원들 우르르 몰려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자, 지난번 유튜브 라이브로 폭로했던 그 회사 내 따돌림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데뷔 초부터 무시당했다.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눈물도 보였는데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자, 남자는 남자의 심정을 압니다. 저 화면 안에 저 뒤에 있는 남자 세 분, 한이가 울 때 같이 울었어요. 네, 한이가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따돌림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좀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한이는 관련 내용을 유튜브 라이브에서 폭로를 했었습니다. 하이브 소속의 다른 레이블 매니저가 다른 그룹 멤버들에게 한이를 못 본 척 무시해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다고 말하셨는데요. 이 일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이는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두고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데뷔 초반부터 회사 높으신 분들이 인사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는 나이 높은 분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직업과 직책을 떠나서 인사를 안 받으신 건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트남계 호주 국적, 영어 이름은 한이팜, 베트남식 이름은 팜응옥헌입니다. 한국말이 조금 서툴긴 했지만 뭐가 됐든 울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진심을 아마 느끼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져서 K-pop 위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를 우리 사회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요지는 그런 거예요. 저 자리에 왜 나왔냐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선후배들이라든가 연수생들이나 동기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한이 씨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이거 자리에서 나와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책임을 지고 정말 죄송하고 자리에 나와서 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자기는 많이 답답한 거고 어른들끼리 사실 어른들이잖아요. 위에 경영진들의 갈등이니까 그 어른들끼리 갈등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 일은 일로 해야지 왜 이런 일을 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걸 호소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진상들이 한자리에.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창 식사 중인 테이블로 사장님이 갑니다. 외부 음식물 몰래 먹던 손님들한테 한마디. 저 외부 음식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자, 말이 끝나자 어머머머 진짜 별꼴이야. 안 먹어. 아이고 이거 그냥 포장이나 해주세요. 팍! 자, 사장님 안주들을 챙겨서 주방으로 가시죠. 자, 잠시 후 포장된 음식이 나오고 손님들 자리에서 자 저걸 건네봤더니 벌떡 일어나. 자, 그런데 나가다 말고 다시 백 하더니 한 명은 테이블 사진을 찍어요. 자, 다른 한 명은 안주를 다시 꺼내가지고 테이블 위에다가 저거를 다시 탈탈탈탈탈탈 막 털어놓네. 야, 이거 테이블 위로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더니 예, 가자 하면서 씩 웃으면서 가게를 나갑니다. 모르겠어요. 정 기분 나쁘면 별꼴이야 하면서 나가면 되지. 아니 저걸 지금 사진 보듯이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충북 충주시 한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0일 밤에 여성 2명이 와서 맥주와 안주를 시켰는데 잠시 후에 다른 여성 2명이 더 왔습니다. 근데 빵을 사서 온 거예요. 이 테이블에 놓고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아내가 외부 음식은 안 된다고 좀 말렸지만 매장 방침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좀 어투가 과격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도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들은 아예 대놓고 빵을 먹기 시작했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기분 더러워서 입맛이 떨어진다고 화를 내면서 남은 안주를 포장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간다는 거니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손님이 카운터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방식이었는데 호출벨을 누르더니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해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가 결제를 하고 카드를 갖다 줬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여성들은 나가려다가 말고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다시 앉더니 제보자가 포장을 해준 안주를 찢어서 테이블에 다 쏟아놓고 또 엉망으로 만들고 나서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심지어 안주를 찢은 손을 좀 손으로 닦으려던 건지 휴지를 막 뽑아가지고 출입문 바깥에 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 왠지 거기서만 끝났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적인 느낌? 예, 지금 이제 저게 사실 이 호프집이 자영업을 갖다 처음 하신 분이래요. 한 석 달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매장 방침이 아니라 그 음식점에 가서 다른 데서 사온 음식점을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지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제지를 당하면 아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점잖게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 두 여성들의 그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기들도 저렇게 뭐 만약에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외부 음식 못 먹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안주까지 이렇게 쌓아줬는데 그걸 들고 나가면서 거기다 던지고 또 그 사진 찍고 웃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고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나치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150개 라바콘이 뿅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트럭 한 대가 경찰차 옆에 가지런히 놓인 라바콘들 옆에 싹 정차를 하죠. 차에서 내린 남성들 두 사람. 자, 가져가기 좋게 정리된 라바콘들을 하나씩 트럭 적재함에 저렇게 올리죠. 아이고, 이제 하나 남았네. 저것도 들어서 딱 했어. 자, 그리고는 몽땅 싣고 그대로 슝 떠나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라바콘 정리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반전이 있길래 반장픽에 나오는 걸까요? 너무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라바콘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절도해 가는 모습입니다. 이 라바콘 수가 150개고요. 제보자가 이 사비 31만 원 정도의 아주 큰 거액을 들여서 라바콘을 구매를 하고 저기 지금 옆에 보면 경찰차가 있어요. 예. 경찰차 옆에 놔뒀기 때문에 누가 안 가져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떳떳합니다. 트럭이 와가지고 사실은 제보자가 트럭을 부른 사이에 그 사이에 다른 트럭이 온 겁니다. 트럭이 와서 아주 떳떳합니다. 얼굴짐 다 나오죠. 조벅조벅. 그 남성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요. 이 후방 카메라에 지금 다 찍혀 있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뭐 저 사람들 거 아니냐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니까. 아니다. 내 건데 절도 당한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 중인데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잡을 방법 하나 있겠죠. 하나. 얼굴 공개하면 지금 바로 라인나우 바로 잡혀요. 당장 잡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절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야, 경찰차 옆에서 양 변호사님. 세상에 이걸 누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경찰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둑일 거라고 경찰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말이 다 혼나오네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진짜 충격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디까지가 경청인가요?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부부가 함께 두 분이 상의하에 잘 정리된 사연,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부부입니다. 결혼 3년 차로 늘 사이가 좋아요. 근데 최근에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리액션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을 집에 와서 마구마구 털어놨는데요. 남편인 저는 눈으로는 TV를 봤지만 귀로는 아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네라고 말하면서 공감도 해줬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아내가 너무 서운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고 중간중간 리액션도 하면서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줬으면 했는데 제가 딱 그냥 듣기만 해서 섭섭했다는 건데요. 제대로 듣는 건지 마는 건지 TV만 보고 있으니까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멀티가 잘 되니까 눈으로는 TV를 보고 귀로는 아내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이야기를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끝까지 다 듣고 공감까지 해줬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 다툼은 경청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져서 아내는 제 태도가 경청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고 저는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 그만이지 굳이 리액션을 해야만 경청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사건 반장에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경청 문제로 다투게 된 우리 부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우리 회사 그 박지훈 과장 있잖아. 그 인간 진짜 짱나. 점심 메뉴가 맨날 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가끔 파스타도 먹고 싶은데 맨날 김치 들어간 음식만. 내가 집에서 김치 안 먹는 이유가 그 인간 때문이라니까. 오빠,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야, 양지열, 너 내가 말 듣고 있어 지금?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너 그대로 읊어봐. 뭐? 그냥 김치가 싫다는 게 아니잖아. 그 앞에 한 말 있잖아. 내 말 제대로 좀 들으라고, 동그라미.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자, 다음 남편입니다. 야, 다혜야, 내가 뭘 또 허투루 듣는다고 그래. 오빠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서 TV 보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김치찌개가 싫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집에 와서 김치 쳐다도 보기 싫다는 거잖아, 그지? 맞지? 가끔은 파스타도 먹고 싶다는 거잖아, 그지? 오윤성 과장 때문에 짜증난다는 거잖아, 그지? X. 아, 그 마지막 사람 이름 틀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은 얘기하고 소통할 때 공감한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반응, 리액션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반복을 하면 됩니다. 네? 박지훈? 박 과장? 아, 박 과장. 이러면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동어 반복하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서 똑같이 해주면 상당히 그거 들어주면 제일 좋지만 사기라기보다는 방법이 없다면 동어 반복만 똑같은 말을 계속 해주면 아주 좋은 방법.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굿 아이디어. 네.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최소한 따봉.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만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천기누설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아니 청기누설이 아니라 저러면 안 되죠. 변호사가 명색이 변호사가 사자야 왜 저. 근데 사람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때 가장 빠른 방법이요. 딱 얘기를 할 때 그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따라한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픈 표정이면 나도 슬픈 표정을 지어서 그걸 말로 전해 듣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야 사람들이 따라 웃는다는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귀로만 듣고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공감을 안 해주는 거고 그러면 안 해도 그 공감이 서운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시고 들어주세요. 잠깐 TV에서 눈 돌리면 좀 어때요? 사건반장 볼 때는 아내분이 예의로 하십시오.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남녀 연인 사이에 저도 과거 이런 걸로 좀 많이 충돌이 있었는데 자,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 의견. 저는 경청은 이게 눈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들어주면서 리액션을 하는 게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말을 안 해도 TV를 안 보고 이 아내의 눈을 바라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하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차라리 다른 곳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자, 오 교수님 왠지 사모님하고 이 문제를 많이 다투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푸처 핸즈 타입 이게 OX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사실 뭐 남편도 지금 잘했다라고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이렇게 안 했겠죠. 연애는 지금 3년 차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귀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 가지고 자세하게 마음을 담아서 듣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경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멀티가 되니까 나는 뭐 가능하다. 이거 일단 제가 이 남편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좀 생각을 해서 그러냐면 이 아내분이 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으면 계속 자주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 남편이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청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횟수가 적어야 경청을 할 수 있는데 뭐 바깥에 나와서 이제 오윤성 과장이 어떻다, 무슨 부장이 어떻다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남편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제보를 하신 그 아내분이 내가 이제 꼭 얘기를 해야 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남편도 이 사랑이 있으니까 경청을 하게 될 텐데 습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게 되시면 남편이 이제 건성건성으로 듣고 나는 멀티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횟수를 줄여라.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현실도피님 눈 마주침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잉순아님, 저는 저 남편 마음 잘 압니다. 제 아들이 사건 반장 보고 있을 때 꼭 옆에서 말을 시켜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찬민님 보고 계시죠? 자, 지난 10일 저녁 정말 봉변을 당하셨다는 거죠. 보시죠. 자, 한 여성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쿵! 자, 놀란 여성은 에구머니나 가슴을 부여잡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거? 자, 바깥쪽 CCTV. 갑자기 차가 쾅! 세상에 식당 주방 향해서 차가 저렇게 돌진을 했던 겁니다. 운전자는 50대 여성, 음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운전 미숙으로 추정된다는 건데 가스관이 터질 뻔했다 하시더군요. 제발 운전 조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밝힌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는 투자 실패로 불법 도박에 손을 댔고 이후 지인들과 대부업체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네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씨의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한 수사 의뢰를 접수한 건데요. 경찰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들여다본 뒤에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그맨 이진호 씨는 어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밝힌 상황이고요. 민원인은 이미 수많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불법 도박에 연루됐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파렴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호의 상습 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면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이들도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누가 보면은 약간 흡사 도박 중독을 끊고 싶은 마음에 막 용기 있는 고백인 것 마냥 딱 공개를 했는데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서둘러서 그냥 월요일 아침에 공개를 했던 거죠. 자, 양 변호사님. 결국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미 동료 연예인들에게만 빌린 돈이 10억 원가량이 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BTS 방탄소년단 지민에게도 급한 돈이 있으니까 1억을 빌려달라고 해서 1억을 빌려서 못 갚고 있는데 또 지민이 그냥 10년 안에 갚아라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연예인은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겠냐 싶어서 무려 5억 원을 빌려줬다는 연예인도 있고 선배 개그맨 이수근 씨한테는 또 어머니가 아프다는 식으로 돈을 수천만 원을 빌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수근 씨는 가족이 아프다니까 이게 집 임대 월세 밀린 거 알고 나서 그 빚도 대신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도박 빚이란 거 알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누구 돈은 안 갚고 또 누구 돈은 갚았어요. 지금 이제 그 가수 영탁 씨도 역시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걸 다 회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영탁 씨 소속사에서는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세금 문제로 작년 7월 18일에 영탁 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줬고 9월 12일 날 전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와 관련돼서 손해본 게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 씨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이 불법 도박에 손을 대게 됐는가? 지금 이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진호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대요.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투자금도 회수하고 상당히 그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욕심이 나니까 자기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 전액을 다 투자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게 정말 괜찮다라고 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 결국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자신과 이 지인들까지도 전부 다 돈을 날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하고 맞물리면서 이 사업 실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도박으로 이 연결된 그런 케이스인데,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댄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투자 실패로 날린 돈 한 큐에 이제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채 빚만 13억. 와, 이게
거의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20억 넘는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이게 한 매체에 따르면 개그맨 이진호 씨가 모 대부업체에서 빌린 금액이 원금만 13억 원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동료 연예인을 통해서 모 대부업체 대표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주일만 쓸 테니까 1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이 업체는 동료 연예인과 이진호 씨의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로 단기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도록 빚을 갚을 기미조차 없었는데 최근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나서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고 업체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하고요. 업체 측은 이자는 됐고 원금만이라도 빨리 갚아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동료들에게 부모님 일로 돈이 필요하다 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등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 씨는 현재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경기도에 있는 한 1인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룸에서 살고 있군요. 자, 공교롭게도 어제는 이진호 씨가 출연한 한 넷플릭스 프로그램의 제작 발표의 날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진짜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 파악 중인 상황이고 저희 뭐 제작진들은 여기 뭐 관계자분들은 전혀 뭐 몰랐던 상황이고 한 명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야, 박 변호사님, 근데 전부 다 손절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에서 아는 형님에서도 강제 하차를 당했는데 당연하죠. 자, 근데 이 방송 일을 해야 돈을 벌 것이고 그래야 갚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방송을 계속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채무를 갚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얘기를 하니까 방송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JTBC 아는 형님은 지금 다 편집한다면 뭐 출연료 나올 리도 없는 거, 앞으로도 못 나오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게 넷플릭스 예능 프로인데 리벤지 코미디라고 하는 이 프로인데 여기나마 많이 사람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방송 당분간 나오기 좀 어렵기 때문에 돈을 갚는 거, 몇십억을 갚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이 좀 문제로 보입니다. 뭐 옛날 같으면 뭐 밤무대를 뛴다든지 뭐 그런다든지 요즘에 뭐 딱히 그런 것도 없고 유튜브를 한다? 그걸 또 누가 보겠느냐 싶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일부 동료 연예인은 야, 너 이 돈으로 일단 빚 갚어, 도박빚 갚어 막 이렇게 돈을 건넨 분도 있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돈을 건네면서 어떤 취지로 건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게 밝혀질 수가 있는데 불법 도박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뭐 갚으란 얘기도 안 하고 이거 그만하라, 이제 앞으로는 도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빌려줬다면 도박을 도와준 걸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 방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도박빚 갚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진짜 도박을 하고 이러지 알면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이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도박판에서의 빚 자체는 갚을 의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이진호 씨가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줄 알고 내지는 아니면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줬잖아요. 그렇더라도 이건 증여로서 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진호 씨가 아까 여러 가지 뭐 예례가 나오게 됐지만 다른 핑계를 대가면서 돈을 빌렸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이미 빚이 많아서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빌렸다. 그럼 또 그게 또 이진호 씨의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보안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이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보안실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갑질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보안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60대 보안 직원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3시 반쯤에 숙직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는 보안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요. 30,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이 아내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문을 열어보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을 세게 있는 힘껏 뻥뻥 걷어찹니다. 이 때문에 보안실 문이 좀 찌그러지기도 했는데요. 열렸어요. 네, 결국 문이 열렸는데 남성은 들어오자마자 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벼랑간 저렇게 아파트 보안실 발로 펑 차고 들어와서 직원들 협박하고 폭행한 저 남성. 알고 보니 아파트 입주민이었다는데 왜 저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붙이지 말랬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욕하지 말고 내 차 왜 스티커 붙이냐고. 누가 붙였는데 네가 붙였잖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소리 하지 말고 내 차 붙이지 말라고 스티커. 새벽 3시면은 우리는 비몽사몽간에 혼자 숙직이니까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혼자서 대발로 막 혼자 떠들고 욕을 쌍스러운 욕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60평생을 살아도 이런 욕을 처음 들어봤걸랑요. 그 생각만 하면 좀 가슴이 벌렁거려요. 처음 들어보는 욕들이라. 자, 뭐 딱 이제 뭐 그려집니다 이거. 네, 예. 그러게요. 지금 관리실 보안 사무실에 들어갔고 직원분한테 새벽 3시에 왜 붙이지 말라 그랬는데 주차해본 스티커를 내 차에다 붙였냐라는 겁니다. 취지는. 그러면서 아니 그럼 나도 여기 입주민인데 왜 그럼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버려두냐라고 하고 이 보안실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일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와서 역정을 내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반론 아닌 반론을 한 거고요. 보셨지만 막 삿대질하고 팔 휘두르고 가다가 중간에 쳤잖아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맞은 거예요. 이 보안실 직원분이.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아프냐?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고 싶냐? 그러니까 맞은 척해서 돈 벌고 싶어 한다라는 꾀병 부린다. 이런 식으로 또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던 건데 저렇게 난동 부린 게 한 10분가량 이어졌고요. 경찰이 결국 왔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일단락은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일부러 막 골탕 먹이려고 저 양반 차에만 이제 스티커를 붙일 리는 없잖아요. 저 입주민 차량 자체가 억대 효과는 외제 차량입니다. 근데 차가 지금 거의 나와버렸네요. 예, 부피가 좀 큽니다. 예. 부피가 상당히 큰 자동차인데 해당 입주민이 차량을 그 주차장 그 입구 정도의 1차선에 자주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저 차가 한 2억 정도 합니다. 예, 그럼 매우 큰 차입니다. SUV 차량인데 매우 큰 차인데 이 아파트 자체가 3,40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형 단지인데 진입로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이 아마 새벽 늦게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없으니 그냥 진입로에 아무나 대놨기 때문에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서 경고 스티커를 한 4번 정도 붙였다고 하는데 붙이니까 이제 항의를 하고 전화를 걸고 하다가 이날 오전에도 전화를 걸었다가 새벽까지 와가지고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 관리실 직원들하고만 갈등이 있을까요? 다른 입주민들하고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계속 차가 비싸니 저희들도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협조를 부탁한다. 전화 받으시면 많이 화를 내죠. 거의 협박하고 험한 말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훈련은 많이 발생이 되니 전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면 그 민원인한테 직접 자기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민원인과 다툰 적도 있습니다. 그 민원인한테 새벽에 3일인가 4일 정도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다시는 자기한테 그 주차 관련돼서 전화를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도 저한테 했었거든요. 자, 교수님, 뭐 비싼 차이긴 해요. 근데 뭐 스티커 좀 붙인다고 그게 뭐 어디 달아 없어집니까? 그 비싼 차하고 스티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관리실 직원들이 좀 빨리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마다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받아도 막 역정을 내면서 욕을 하고 뭐 나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입주민들이 지금 관리실에다가 굉장히 뭐 어떤 불편 사항을 갖다가 민원을 내니까 이 사실 관리실에 있는 분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주민 바로 이 사람이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연락하라 그래라. 그래 놓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연락이 돼 가지고 전화로 다퉜는데 그 이후에 3일, 4일을 계속 새벽에 그 문제를 갖다가 제기했던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질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새벽 늦게 퇴근을 하셔서 어떤 그 직종에 그 종사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재미있는 그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요, 자기가 모는 차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트럭을 모는 그런 입장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나는 힘이 세다. 그리고 외제 고가 차량을 갖다가 모는 사람들은 난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너희들이 감히 내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이런 그 심리 같은데 글쎄요, 아주 그 보기가 불편하군요. 저 영상을 보면 저 남성이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다 일수 가방을 딱 이렇게 끼고 있네요. 자, 양 변호사님, 왜 저 양반만 저럴까요? 근데 저 양반은 저 좀 난동을 부린 사람은 자기만의 차별안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주차라니 부자고다 가는데 어느 집은 차가 여러 대 있는데 나는 한 대밖에 안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보호해주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스티커 떼는 게 별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고급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고급차는 스티커 떼는데도 돈이 많이 드나요? 그 스티커 떼는데 30만 원 든다. 그러니까 당신이 경비원한테 이거 떼는데 30만 원 들었으니까 절반 15만 원 내놔라.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30만 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주차 공간 문제를 관리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실에 일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늦은 밤에 와서 정말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잠깐 세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오전에 다른 사람들 출근 시간대에 옮겨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면 그거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또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 교수님. 그 관리실 직원분들이 뭐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저렇게 막무가내로 또 이제 뭐 그 관리실 직원 같은 분들은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난 뒤에 제2의 직장으로서 지금 그 저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이 와서 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이상 근무를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직서를 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 가해 입주민이 사건 이후에 피해 직원하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예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앞에서 언어적인 폭력, 그냥 주먹질도 하고 모욕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뭔가 어떤 사법적인 처리라든가 어떻게 한 명이 이 지역사회 전체를 저렇게 깨도 아무런 어떤 조치 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지금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4월 19일 새벽 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입니다. 한 남성이 문을 두드리고 창문까지 두드리면서 의료진에게 호출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남성은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침대를 당기고 앉았다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다가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고 맙니다. 그 상태로 무려 4시간 동안 방치되는데요. 남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지 9시간 만에 아버님이 숨지셨다는 제보를 아드님이 주신 건데, 자, 이 좀 뭐 경과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사건은 지난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제 제보자인 유족에 따르면 아버지가 경찰 의뢰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병원에 응급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당일날 밤에 한 9시 56분쯤에 격리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 뭐 진정제를 먹고 그래도 진정이 안 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 2시 22분쯤에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엔 침대 머리맡 쪽하고 벽 사이에 하반신이 낀 거예요. 몸이 아랫부분이 완전히 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사실상 4시간 가까이 방치가 됐던 겁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새벽 6시 19분쯤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왜 저걸 나오면 되지 왜 끼워 저 상태로 있어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병원에 이제 입원하실 때부터 정상적인 몸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제보자 아드님은 아버지가 벼랑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한 걸음에 병원으로 가셨다죠. 경찰 입회하에 CCTV 영상 지금 봤던 걸 봤더니 자, 유족은 병원이 아버지를 방치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CCTV에서 이 피해자는 좀 자정 전후로 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격리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의료진을 호출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이후 침대를 당기고 매트리스를 밀고 또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다가 새벽 2시 22분쯤에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의료진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새벽 5시 반쯤이 돼서야 간호조무사가 격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태를 들어왔는데 하지만 상태를 보고도 이렇게 멀리서 몇 초간 지켜만 보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데요. 근데 유족은 이때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사는 새벽 4시까지 격리실에 입원을 시키고 1시간마다 집중 관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정 전후로 계속 호출을 했는데도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이후 3시간쯤이 지나서야 간호조무사가 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영상 보시면 뭐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버님이 뭐 쾅쾅쾅쾅쾅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방금 보셨다시피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탁 문을 열고 보죠.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그대로 딱 문을 닫고 나가버려. 자, 그래서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CCTV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장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콕콕 찌르듯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유족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콕콕 약간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병원님이 맞나 싶어요. 의료인도 맞나 싶고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누가 봐도 이상한 게 보이는데 계속 방치를 하고 아무도 오지를 않았다는 거는 그냥 진짜 잤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냥 모든 게 엉망이에요. 병원이. 그냥 이름뿐인 병원인 느낌. 자, 박 변호사님. 지난 7월에 이 정신과 전문의 그 가수 한희 씨와 이제 뭐 결혼을 할 예정이었던 그 양재용 씨가 운영하던 부천 정신병원에서도 그때도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그 심폐소생술을 막 좀 이상하게 좀 어설프게 해서 논란이 됐던 좀 비슷해 보입니다. 좀. 어쩌면 의료진이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응급소생하는 심폐소생술 이 부분이 좀 어색했다는 건데 좀 다시 시간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격리실 입원 자체는 전날 밤 9시 56분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49분, 0시 49분이죠. 의료진 호출을 했는데 2시 22분에는 하반신이 끼고요. 문제는 3시간 정도 지난 5시 37분에 왔다가 지금 나갔던 모습, 격리실 들어왔다가 나간 모습이 있고 6시 4분에 다시 상태를 확인하고 6시 15분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 좀 전에 나왔는데 저 모습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콕콕콕 그냥 찌르는 모습이에요. 그 위치도 지금 그냥 상복부로 보이거든요. 흉골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1초에 정도 1회 정도 압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게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좀 응급실에서 하는 모습이 좀 응급조치하는 모습이 보이고 사실 요즘은 심폐소생술을 예비군 훈련할 때도 가르쳐주고 다 많이 가르쳐줍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빨리 압박을 가해야지만이 저게 이제 소생이 가능한데 예컨대 분당 한 100회 이상 120회 속도로 5cm 깊이로 아주 깊숙하게 찔러야 되는데 저조차도 의료인이 아닌 저조차도 아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콕콕콕 찌르는 아주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눌러야 되는데 제대로 직각으로 갈비뼈가 나가잖아요. 나갑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라고 유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이걸 하면 갈비뼈가 나갈 정도로 막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정도 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단 말이죠. 자, 유족은 CCTV의 간호 기록지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또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유족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어떻게 여기서 10시에 입원을 해서 3시 반에 사람이 죽었는데 흥분을 안 하겠어요. 제가 억지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다른 환자 수면 방해되니까 진정하라고 격려함. 여기 일반 병원이에요. 그리고 CCTV에 확인된
CCTV에서 간 적이 없어요. 담당 간호사나 보호사님이 이 시간에 뭘 했는지 먼저 좀 해주세요. 지금 보호자님은 저희가 잘못된 상황을 지켰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저희가 한 점을 지켜온 게 없어요. 교수님, 일단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팽팽히 입장이 맞서네요. 네, 보통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 뭐 유가족하고 이 병원의 입장이 맞서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유족이 간호 기록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기록지에 의하면 아버지가 새벽 1시경에 자기 퇴원하겠다라고 해서 막 이제 발로 그 문을 걷어차고 시끄럽게 해서 좀 주무시라 이렇게 수면 격려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새벽 1시 반에 또다시 소란스럽게 해서 수면 격려했지만 또 뭐 듣지 않고 계속 그 어떤 소동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50분에 비스듬히 환자가 걸쳐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하고 가로 열고 CCTV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관계자는 우리 실시간대로 우리 CCTV 봤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뭐 본 건지 그거는 뭐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된 상태에서 아버지 자세가 좀 이상한데 차트에 적어두고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CCTV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관계자는 이러한 그 유족 측의 대응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같은 데서 뭐 정말 죄송하다 혹은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과실을 인정하는 걸로 또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앞서 뭐 들으신 통화 내용처럼 저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유족들에 따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반년이 흘렀는데도 병원 측에서는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족은 그 곰팡이가 핀 건지 격리실 환경이 정말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교도소 깜빵이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열악했다고 했고요. 그곳에 방치된 채 생을 마감한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를 분명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이 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입장이고요. 이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에 대해서 먹먹한 심정이고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많이 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자, 진짜 이 병실 벽지를 보니까 아이고 뭐 많이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양 변호사님. 이 의료 사고 이 소송이 워낙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병원의 실질적인 처치와 관련된 부분, 뭐 수술을 했다거나 약을 썼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격리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단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병원 대표 원장이라든가 보호사라든가 조무사 또 담당 의료진까지 당직 의료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 보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저 격리 조치 가운데서의 그 환자가 왜 입원했고 그러면 그렇게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그 의무 위반이 있느냐 이거를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소송 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확실한 게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과실이 주의 의무 위반인데 예견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는데 예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봐도 회피를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실 상태가 지금 거의 확실해 보이고 지금 뭐 4명 의료진 4명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분 변호사의 변호인 두 분의 입장은 들으신 것처럼 이랬습니다. 자, 병원에 지금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취했지만 뭐 안타깝게도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길이라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깨워봐. 내 안의 가능성을. 채워봐. 내면을 건강하게. 피부 속부터 채워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 I'm ready. 레디어스. Merge Aesthetics.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셰프 사일런스. 자, 축구는 후반전부터 봐야죠. 1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